이제 공유해 주시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최종으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이 자리가 제가 30년 넘게 방송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은 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1991년 연예계에 데뷔한 박수홍 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는 작년 4월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또 가족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좋은 형제로 불렸던 형과 박수홍 씨.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박수홍이 벌어들인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30년간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을 다 착복했습니다. 장 보는 거, 마사지 받는 거, 사우나 하는 거, 뭐 머리 커트하는 거, 무슨 고가의 백화점에서 사는 여성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 공제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냥 임의로 그냥 카드를 쓴 겁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사용 내역들. 정말 알뜰하게 횡령했구나. 굉장히 생활 필수품까지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상품권 구매, 피트니스 클럽, 고급 음식점 등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입니다. 우리는 그중 눈에 띄는 몇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좀 규모가 큰 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지점이 몇 개 없는데 여기가 이제 프리미엄. 그 혹시 박수홍 씨가 여기 다녔다는 말이 있던데. 형님이신가 연예인 박수홍님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형님인가는 지금도 아마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형님? 네. 계속 다니시는. 저 어떤 모니터 운영하는데 혹시 연예인 의상도 여기서? 연예인 의상이요? 네. 아니요, 따로 구입하는 건 없는데요. 백화점에서 보통 구입 잘 안 하나요? 아니요, 따로 인사랑 체인에서 아니면 매장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백화점에서 의상비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박수홍 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돈이 출금됐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본인 명의의 개인 통장이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받아서 공인인증서, OTP, 인감도장, 신분증을 박진홍 씨가 모두 다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략 40억가량의 개인 자금을 다시 횡령했습니다. 그렇게 형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10년간 약 116억 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무한 적 없는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도 확인됐는데요. 제가 통장을 그때 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잊어먹고 살다가 점찰 쪽에서 전화 온 거예요. 횡령 쪽으로 저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놀랬죠. 저는 보지도 못한 돈이니까 계좌를 다 뒤져봤더니 이제 상암동 지점에서 CD기로 뺀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빼니까 3일, 4일 정도를 계속 뺐더라고요. 우리는 20년 넘게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수홍이 매니저를 하고 있었거든요. 감자골이라는 아시겠지만 4인방의 이제 매니저를 수홍이가 형을 이제 데리고 와서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쪽 매니저를 봤으면 좋겠다. 제1회 KBS 대학 개그제 출신 멤버인 김국진, 김용만, 김수영, 박수홍으로 구성돼 90년대 개그계를 휘어잡았던 감자골. 친형은 감자골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렇게 입문을 해서 쭉 하다가 나중에는 수홍이만 데리고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 거죠. 수홍이는 거의 뭐 연예인을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까지
그냥 매니저는 친형 하나였고. 소속 연예인은 박수홍 씨 단 한 명. 그리고 형은 박수홍 씨 출연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2개의 법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7대 3의 지분으로 설립하겠다라고 형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알고 보니 박수홍 씨의 지분은 0이었고 형의 가족들의 지분이 100%로 돼 있다. 그리고 라헬도 역시 본인께서는 7대 3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대 5였다. 더 황당한 건 박수홍 씨 조카들까지 회사의 주주였던 겁니다. 배당도 받습니다. 그 법인카드는 우선 학원 같은 데도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학원이요? 예. 어떤? 중고등학교 뭐 영어 수학학원. 예. 미술학원. 횡령 증거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그동안 왜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그러면 난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가 물론 제가 바쁘게 살았지만 정말 세상에 누군가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어요. 이거 네 거다 그럼 믿었고 이 보험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믿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감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을 끌고 다니셨어요. 하얀색. 수홍이가 어느 정도 돈을 번 후에 좀 그래도 편안하게 하자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차 바꾸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 수심을 틀어뜨리면 안 된다. 와이프 쇼핑백을 핸드백 대신 들고 다닐 만큼 검소함의 대명사였고 때로는 검소함을 박수홍 씨에게도 강요했다는 형. 매번 그 동대문 새벽 시장에 옷을 사러 가셨었어요. 직접 이렇게 모자를 푹 쓰시고 최대한 뭐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다 아실 건데 뭐 박수홍. 그것도 도매시장 가셨어요. 수홍 형님 그렇게 검소하게 샘플로 사셨죠. 하지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균열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부정당하는 순간에는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지옥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실화 탐사대를 찾은 또 한 사람. 예, 개그맨 손원수입니다. 그는 박수홍 씨 친형의 본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잠깐이지만 한 3, 4개월이지만 그 매니지먼트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선배님이 제안을 해서 잠깐 있었어요. 그 친형이 어떤 그 냉정하고 차가운 뭐가 있어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한때 소속 연예인으로 같이 일을 했었다는 손원수 씨. 딱 하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 어떤 매니지먼트도 안 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만나면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고 이 웃으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저는 느껴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건 가짜다. 너무 티나게. 3개월 만에 제가 그 판단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박수홍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이 기억하는 형의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형이 사주 봐준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약간 맹신하는 느낌? 선배님이 주변 연예인 동료들도 많이 잃었어요. 친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제 사주를 먼저 보시고 그때 이력서 보고 이미 사주를 봤다고. 네, 이미 그렇게 해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사주를 공부했던 형. 그는 사주풀이를 통해 많은 결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된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사유 역시 바로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얘랑 결혼하면 너가 죽는다. 사주상으로. 너는 여자 운이 없다.
혼자 살아야 될 팔자고 이걸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결혼시키면 수홍이가 죽어. 그러니까 계속 신점 이걸 얘기를 하고 안 된다 막는 거죠. 사주가 안 좋으니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날의 기억은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주가 좋대요.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주가 안 좋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을 의심하면 종종 강압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형. 야, 누가 헛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완전 귀찮은가 내가 눈 나쁘니까 너도 좀 쓰고 나. 내가 형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대들면서 형한테 그런 적 있어요? 형? 누가 형제 자르든지 연애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네가 그렇다고.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부모님들도 좀 의심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형이 그냥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니 나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자해하겠다.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형은 가족들도 쉽사리 말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의심하기가 어려웠죠. 형이 저 정도까지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설마 나의 친형이 저랬을까? 절대적이었어요. 약간 신까지는 아니어도 절대적인 집안의 모든 중심을 잡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결정을 형의 의견대로 따랐던 가족들. 그들에겐 형과 갈등을 빚은 박수홍 씨가 도리어 가해자였습니다. 너가 우리 손주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실제로 전화기상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망치로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뻑뻑뻑뻑.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해라. 그러니까 형은 박수홍님의 정당한 재산, 본인의 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인식이.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대한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고 합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는 이번 고소를 진행하면서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입돼 있었고요. 당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총 8개. 그중 사망보장금이 큰 고액의 사망보험이 다수 가입돼 있었던 건데요. 그 보험 어플을 깔고 거기서 이제 제가 사망 초과가 뭐 600%가 초과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저한테는 연금 보험이나 뭐 이제 저축성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피보험자인데 그 당시에 미혼이었는데 제가 왜 제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설정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박수홍 씨가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다수 보험에 이제 해당이 되고 1회 보험료 자체도 소액이 아니라 고액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또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고 볼 수 있죠. 몇백만 원 되는 거는 되게 흔치 않아요. 이거 이제 그 다 합산을 해보면 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금은 얼마일까? 모든 거를 합치게 되면 기본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9억 7천입니다. 9억 7천이고 이제 사고일 경우에는 10억 7천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납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제 또 플러스. 그런데 가입한 보험 중 2개는 계약자가 특이합니다. 바로 친형이 소유한 법인 회사로 박수홍 씨의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보험 법상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비참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 그 회사가 이제 해지를 한다든지 보험회사가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수홍 씨가 이제 그 친형 회사와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해서 이거를 제기를 해서 승소를 받아야지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후 박수홍 씨는 형과의 만남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고소 이후로 그러면은 어디서 연락이 온 게 없나요? 일체 없습니다. 박진홍 씨가 그 샘소나이트 가방을 구매한 것을 나이트를 가는 박수홍 씨라는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트라는 말에 반응을 한 거죠. 나이트라고 카드 전표에 찍혀 있으니까 이거 법카로도 긁었기 때문에 이 박수홍도 횡령을 했고 박수홍은 그런 데를 자주 가는 거 방송을 통해서 알지 않냐.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수홍 씨가 유흥업소를 다니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샘소나이트 한 가방 브랜드의 결제 내역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악플러 하나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주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내용으로 하는 악플들이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봤더니 거기 그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보니까 나는 참고인이 이땡땡한테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땡땡은 박수홍 씨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땡땡이 누구냐. 불송치 결정서에서 드러난 이름이 다름 아닌 박수홍의 형수였습니다. 가장 믿고 가까웠던 사람이 거짓 루머를 퍼뜨리며 악플을 달라고 종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의 횡령 혐의 없거든요. 술에 취한 박수홍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돈벌이 수단을 하려고 비슷한 고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수홍의 얼굴을 보면 악마가 보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방송하러 가면서 오늘은 또 무슨 루머가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색안경 끼고 볼까. 너무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전직 기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방송마다 크로스 체크를 했다. 형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다라는 얘기 반복하셨는데 저한테 그 어떤 연락이 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왜 형 측의 얘기를 반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직 기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박수홍 씨 관련 콘텐츠를 올린 수십 개의 동영상에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콘텐츠를 제작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딱 한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할 때 명목은 지금 뭘로 고소가 돼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입니다. 언론은 중재기관도 있고 반론권도 있고 심지어 처벌도 강하고 손해배상액도 세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유튜버들이나 언론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작 처벌할 수 있는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 방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도 약합니다. 과연 이 법의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박수홍의 언론 플레이라고 의심했던 반려묘 다홍이 구조 당일 진료 기록을 보면 정확히 길냥이라고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온갖 자극적인 내용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던 한 사람. 바로 작년 혼인신고를 한 박수홍 씨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오랜 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루머 중 혹시 제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있으세요? 마약? 다 말이 안 돼. 다 말이 안 되긴 했죠. 회장님도 회장님도 말이 안 돼. 전에 만났던 사람 얼굴을 아는데 벤츠 없는데. 벤츠 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뭐 라스베가스를 갔다고?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당사자 역시 처음엔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대담해진 그들은 김 씨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조롱했습니다. 불에 시달려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거를 되게 크게 막 감정이입되진 않았는데 이제 같은 친한 친구가 그런 걸 겪은 거를 지켜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아까 오염 탈모라든지 아니면 막 좀 생사랑 나눠사냐 잔인하다는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각종 루머에 반박할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과거 만났다는 회장님 관련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 투약을 인삼고 라스베거스 여행을 갔다는 등의 주장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익명성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가볍게 소비했던 사람들. 우리는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지금까지도 다 힘든 거 잠깐. 상처는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와이프는 그 공황장애까지 갔다가 신경 안정제까지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을 그 인격 살인이나 어떤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오히려 딸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그게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어떤 루머에 의해서 그거를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윤 창출을 한다는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로 딸 가진 부모로서 제2의 제3의 어떤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7일 김영호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박수홍 씨와 형의 갈등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박수홍 씨 친형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죄송해요.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혹시 님 아니실까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저희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잠깐 통화하는 것도 어려우시대요? 저희 그냥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 건데. 네네네. 답변이 없었던 그들은 방송 예고가 나가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홍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용역비 지급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시인하지만 모두 다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죠. 1년 넘게 이어져온 형과의 법정 공방. 박수홍 씨는 하루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 대중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고 합니다. 박수홍 아저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같이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너무 좋은 추억을 주셨잖아요. 진짜 그걸로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요. 소영아 씨는 그냥 너무 믿고 진짜 그냥 앞으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석입니다. 수홍이 형은 이제 저하고 91년 KBS 대학 개그제 동기이자 저하고 정말 친한 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한 형님입니다. 뭐 지금도 그 착한 심성과 성품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힘들 때 형이 참 많이 또 저를 위로해주고 저에게 정말 평생을 이어가면서 형한테 정말 잘해야 되는 저한테는 진짜 좋은 형이고 형을 또 좋아하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또 이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평생을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박서방 결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서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처럼 다 연결돼 있대요, 사람이.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저를 힘을 내라고 응원의 글을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만 명이 올려주셨어요. 정말 잘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를 하는데 정말 그 글을 읽으면서 울면서 버텼습니다. 누군가가 이겨내면은 그 다음 피해자가 없을 거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정말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